problem that the Challenger's been facing here in Ukraine, and that's its mobility. It keeps getting stuck in the mud here in Ukraine because of its mobility, and they just said it's too heavy, it's underpowered, and it keeps getting stuck. And you can see that's exactly, and now they're waiting for a recovery vehicle. Wyszedł niedawny raport, media koreańskie ujawnił, ale już na przykład zawieszenie w K2 jest lepsze. Zawieszenie hydropneumatyczne znacznie lepiej pracuje, więc tutaj, bo K2 w obecnie używanej wersji waży około 55 ton, czyli tyle ile pierwsze wersje Abramsa czy Leoparda, mniej więcej.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że te czołgi nie są przystosowane. To nie są mity. Wyszedł artykuł czołgisty amerykańskiego, który miał doświadczenie ze służby w Polsce, na temat tego, że Abrams jest zbyt ciężki i nie nadaje się na nasz teatr działań wojennych.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세계 3대 전차, 한국 K2표, 미국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가 단 하나의 왕좌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긴박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유럽 나토 국가 슬로바키아가 대규모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게 될 세계 3대 명전차들은 이번에도 역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다름 아닌 한국 K2표가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K2표가 왜 이 시대 최고의 전차인지, 그리고 K2 전차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함은 또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5월 22일 해외 군사매체 아마드니 매거진은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지상군 2개 전차 대대를 창설하기 위해 100대 이상의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3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동부유럽 장갑 차량 회의에서 슬로바키아 국방부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슬로바키아는 45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며 그중 30대는 구소련 시대의 전차인 T-72로 노후화가 상당하고 나머지 15대 역시 구형 레오파르트 2A4 전차로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전차를 값싼 가격에 들여온 것입니다. 현재 전차 도입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슬로바키아 군수청 야쿰 머르칙 대령은 현재 운용 중인 구형 전차의 성능 개량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어떤 유형의 새 전차를 구매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은 반드시 올해나 2025년 안에는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폴란드 매체들은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슬로바키아 지형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전차가 바로 K2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전체 지형 중 약 80%가 산악지대입니다. 나라 한가운데로 카르파티아 산맥과 파트라타트라 산맥, 베스키디 산맥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형 지도만 봐도 이들 거대 산맥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하천과 계곡, 방대한 호수들이 나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다뉴브강, 바흐강, 흐론강 등은 슬로바키아 곳곳을 관통해 약 49,775km의 하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형적 특색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슬로바키아의 최고봉은 게를라호브스키 슈티트로 해발 2655m이며 전체 평균 해발 고도는 무려 약 450m에 이릅니다. 이에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하이킹, 등산, 스키 명소가 슬로바키아에 몰려있죠. 일례로 폴란드의 평균 해발 고도는 약 173m이며 루마니아 역시 230m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두 국가는 넓은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죠. 이러한 지형적 특색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산악지대, 강가하천, 늪지하 숲, 언덕과 구릉에서도 뛰어난 기동 능력을 갖춘 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T-7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토폴차니의 제1기기화 여단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도 폴란드와 달리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차의 궤도는 온갖 자갈, 진흙으로 뒤덮여 있으며 주변에 존재하는 호수로 인해 지대가 늪지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험지를 가뿐히 돌파할 수 있는 전차의 기동성이 전차 도입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K2표와 경쟁 후보 기종으로 오른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는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마저도 기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흑표는 폴란드 현지에서 첫 참가한 나토 훈련에서 놀라운 기동성으로 주목을 받았죠.
최근에 군사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레오파르트2 전차가 진흙 위 기동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변모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 레오파르트뿐만 아니라 M1 에이브람스 역시 동유럽 해빙기 질척거리는 땅으로 변한 토지 위에서 기동에 제한이 걸렸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동유럽 토양은 유기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으로 수분 함량의 변화에 따라 수축 및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점토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서방 전차들이 유독 기동 간 제한을 겪는 이유는 방어력을 중시한 전통 하에 높은 중량 설계를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레오파르트2 전투 중량은 65톤이며 M1 에이브람스는 70톤에 달합니다. 특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챌린지 전차는 65톤에 달하는 고중량에 고작 1200마력 퍼키슨 CV12 디젤 엔진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의 팀킬 전차로 전락하기까지 했는데요. 더선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서 챌린지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일반적인 웅덩이조차 돌파하지 못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So even just on a training exercise, we've seen the main problem that the Challenger's been facing here in Ukraine, and that's its mobility. It keeps getting stuck in the mud. And if you have a look at the terrain, it's this soft, deep, rich black soil that's been proving problematic for it in this war. It's been one of the messages that the Ukrainian tank crews have given us since we got here, is that whilst this Challenger is formidably precise, actually they've had real problems with it here in Ukraine because of its mobility, and they just said it's too heavy, it's underpowered, and it keeps getting stuck. And you can see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here. The belly of the tank is on the mud. We're trying to cross a small ditch, really, you know, a few meters wide, but it's clearly very wet, very soggy, and the tank has just sunk in, slid in, and now they're waiting for a recovery vehicle. 서방 세계의 전차들은 한결같이 두꺼운 복갑 장갑과 앞뒤옆 전면 철갑질로 방어력을 특히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결국 실전 기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방어력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자, 이에 미국은 최근 M1A2 V4 개발을 폐기하고 새로운 M1E3 에이브람스 개발을 선언했는데, 책임자인 제프리 노먼 장군은 우리는 탱크가 미래의 전장에서 정점 포식자로서 적에게 계속 접근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에이브람스의 기동성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기동성이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차의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로 낮은 중량, 두 번째로 우수한 서스펜션입니다. 서방 세계 전차 중 유일하게 한국의 K2 전차는 이 기동성 측면을 가장 중시한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육군은 애당초 흑표 개발 당시 55톤이라는 전투 중량의 작전 운용 성능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까지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무거운 장갑을 덜어내자니 방어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방어력까지 챙기자니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ADD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랐습니다. 바로 장갑 외의 모든 장비의 무게를 줄이자는 것이었죠. 단순하지만 명쾌했는데요. ADD와 현대위아가 개발한 CN08 활강포의 순수 포신 무게는 1324kg으로 유럽 대표 55 구경장 주포인 라인멘탈 RH120L55의 1347kg보다 약 23kg 더 가벼우며, 특히 주포의 무게는 라인멘탈 주포보다 1톤 이상 가볍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인 코텍에서 독자적으로 활강포용 크롬 도금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구성과 경량화를 모두 챙기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K2 전차는 서방 진영 모든 3세대 전차 가운데 가장 가벼우며 15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을 장착해 27.2 마력 퍼 톤이라는 세계 최고급 출력 대비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 사는 소리지만 이러한 가벼운 중량이 처음에는 폴란드 네티즌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한국은 뭐래도 되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외우자.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또한 한반도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험준한 산지가 많은 편이므로 어떤 지형에서도 차축의 높낮이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자세를 잡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 서스펜션을 도입했는데요. 이로써 중량, 공간, 기동성 3요소를 모두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죠.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 눈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특히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 역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했는데,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압을 분산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300km 산악 늪지 행군에서 K2 전차가 나토 모든 전차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선보였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바로 이 DTTS가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K2의 우수한 기동성은 폴란드 현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Wyszedł niedawny raport, media koreańskie ujawniły dane z raportu opracowanego w 16. Dywizji Zmechanizowanej, która jest u nas pierwszym użytkownikiem czołgów typu K2. Nieoficjalnie mówi się, że K2 resztę bije na głowę chociażby celnością ognia, co nie powinno dziwić chociażby ze względu na to, że cała mechanika jest nowsza, system kierowania ogniem jest porównywalny co prawda z Leopardem 2, ale już na przykład zawieszenie w K2 jest lepsze. Zawieszenie hydropneumatyczne znacznie lepiej pracuje, więc tutaj bo K2 w obecnie używanej wersji waży około 55 ton, czyli tyle ile pierwsze wersje Abramsa czy Leoparda, mniej więcej oczywiście. Wersje Leoparda używane przez polską armię ważą około 60 ton. Najnowsze wersje Leoparda używane przez armię niemiecką bądź kupowane dopiero ważą około 60. Z aktywnym systemem ochrony trofii potrafią ważyć jeszcze więcej, dochodząc do... Z Abramsami jest dosyć podobnie, z tym, że Abramsy są jeszcze cięższe od Leopardów. Kilka ton, zależnie oczywiście od odpowiedniej kompletacji, no bo nie będziemy porównywać Leoparda z założonym trofii z Abramsem bez trofii, bo odwrotnie, prawda? Natomiast co do ergonomii, podobno jazda jest bardzo płynna, czego zresztą mogłem w Korei doświadczyć, bo zdarzyło mi się.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Polska zakupi te maszyny, był taki mit, który gdzieś krążył w internecie, że te czołgi nie są przystosowane. Mamy do czynienia z mitem, czy jednak rzeczywiście kupiliśmy maszyny, które może niekoniecznie na pole walki wschodniej Europy się nadają? To nie są mity. Wyszedł artykuł czołgisty amerykańskiego, który miał doświadczenie ze służby w Polsce, na temat tego, że Abrams jest zbyt ciężki i nie nadaje się na nasz teatr działań wojennych ze względu na swoją wysoką masę. Wielu ludzi próbowało zaklinać później rzeczywistość, że Abrams się świetnie do służby w Polsce nadaje. Rzeczywiście działać w Polsce może. Nie jest to tak, że on się absolutnie nie nadaje, natomiast masa przekraczająca właściwie w każdej współcześnie używanej wersji 60 ton. Są ograniczenia w nośności mostów, w nośności parku maszynowego dostępnego w Polsce, w nośności wiaduktów itd.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to po cholerę nam taki czołg. I pamiętajmy, że armia amerykańska niedawno zamknęła, dosłownie parę tygodni temu, program następnej wersji Abramsa SEV-4, co uznała armia amerykańska za niecelowe dalej kontynuować. Natomiast następca Abramsa, czy też następna wersja Abramsa, zobaczymy jak formalnie wyjdzie z oznaczeniami. Chciałbym Cię zapytać, przyjmijmy taki czarny scenariusz, gdyby teraz czołgi K2 miały mierzyć się z najnowocześniejszymi czołgami rosyjskimi, jak to wygląda? Na pewno po naszej stronie jest przewaga siły ognia, de facto również mobilności ze względu na nowocześniejszą skrzynię przekładziową chociażby. Mimo pewnych niedostatków ergonomii, chociażby słynny ostatnio niezbyt dobrze zaprojektowany włas kierowcy, też raczej załoga powinna być mniej zmęczona w K2, co też ma swoje znaczenie. Opancerzenie, czołgi rosyjskie, poradzieckie w ogól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슬로바키아가 만약 K2 전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3개국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모두 K2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들 3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동유럽 최전방 국가로 향상된 전방 주둔부대, 즉 EFP 부대의 핵심 국가라는 것입니다. EFP는 나토 내에서도 최전방에 속하는 국가 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로 별도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강화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EFP 국가 8개국 중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전방 국가 모임 EFP 국가들답게 이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들은 성능뿐만 아니라 상호 운용성과 빠른 납기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총괄 야콥 모르책 대령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국가 번호마저 빠른 국가, 빨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지난 2019년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려 5년이 지난 2024년 6월 첫 번째 물량 2대를 인도받았을 만큼 독일 방산업계의 생산 역량 저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빠른 납기 능력은 방산 계약에 큰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현대로템의 공장 가동률은 무려 112.2%로 100%를 훌쩍 초과하는 미친 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88.5%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이어 LIG 넥스원과 카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2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인도한 18대를 포함해 벌써 총 46대의 전차를 납품했고 연말까지 36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어서 공장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2년 만에 84대의 전차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죠. 독일이 막 전차 포신 하나 만들고 있을 때쯤 말입니다. 이처럼 빠르고 강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한국산 무기들, 해외 매체 포린 폴리시의 말처럼 한국 무기가 유럽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과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무기의 성능이 왜 이리 뛰어난지 묻는 한 외국인의 질문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에휴, 한국 주변을 보세요. 펠놈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